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1회 실전 모의고사 보냐고 애쓰셨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를 좀 한 것 같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이 과목은 이제 내용이 힘 대신 그 대신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저 1회 그 실전 모의고사는 이 과목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인데 어, 총 40문제예요. 2차 과목에서. 실제 여러분 시험을 보시면 2차 과목은 총 3과목이지만 먼저 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요 과목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법, 부동산 관련 공법 요거를 같이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2차 과목 중에서 또 한 과목이 있는데 바로 이제 등기 지적에 대한 법,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 요거를 이제 별도로 50분 주면서 문제를 풀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2차 과목 두 과목 같이 시험 볼 때 요 과목을 같이 시험 보게 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먼저 1번부터 40번까지, 그다음에 41번부터 80번까지는 공법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1회 제가 이제 1회 시험 문제인데요. 1회 모의고사 문제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40문제를 박스형의 문제를 8개를 냈어요. 8개.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한 문제 냈고 한 개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형 옳은 것은 하는 이제 그 긍정형인데 긍정형의 문제를 6개 냈어요. 그 다음에 틀린 것은 이제 부정형의 문제 요거를 25개를 내서 총 40개를 문제를 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박스형의 문제를 최소 8개에서 10개를 내도록 돼 있고 계산 문제를 포함해서 10개까지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긍정형의 문제와 부정형의 문제도 가급적 6대4 또는 6대4 부정형이 6 또는 긍정형이 40% 또는 뭐 부정형을 70% 긍정형을 30%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도 실제 시험 문제의 난이도와 유형을 가급적 좀 비슷하게 냈는데 실제 시험 문제보다는 난이도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약 한 90%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6월 달이기 때문에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요 정도 나오면은 좀 만족한 점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50점, 60점 맞아 가지고 합격이 보장되진 않죠. 물론 이제 공법에서 점수를 많이 따서 올려줄 수도 있지만 뭐 공법에서도 한 60점에서 65점 정도 좀 보통 나오니까 요 과목도 좀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점수에서는 한 50점, 60점이면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80점대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렵지는 않게 냈어요. 그래서 뭐 차근차근 내가 이제 맞았으면 왜 맞췄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걸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틀리는 게 어디가 틀렸을까요? 우리가 재정 목적에서는 전성국 해서 그 전문성을 제거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죠.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틀린 것은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여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이 법은 즉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지만 민법의 특별법이다. 맞죠? 또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이지만 상법의 특별법이다 해도 맞겠죠. 네. 그래서 결국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이 법령상의 각종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4번 중개계약이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의미한다? 아니죠.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에 관한 합의는 거래계약을 의미하고 중개계약이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합의를 말하죠. 즉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기로 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합의를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에 관한 합의는 거래계약을 의미합니다.
5번 중개행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다. 아니죠. 중개행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재산상의 법률행위란 부동산 거래계약을 말하는데 중개행위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되도록 보조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행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이제 2번이었어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이라 함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의 개념이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거나, 또는 중개업이라 함은 이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 중개업이 되겠죠. 1번은 중개의 개념을 중개에 대한 용어의 정의였었어요. 그래서 중개업이 아니라 이건 중개라고 해야지만 맞겠죠. 틀린 거 답 1번 바로 나왔죠. 2번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옳은 지문이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옳은 지문. 4번 소속 공인중개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열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옳은 지문. 5번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옳은 지문이죠. 결국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고 중개업은 알선을 업으로 해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을 있으면 판례에 따라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기억번. 일필지 토지 일부도 지상권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일필지 일부는 매매나 교환이나 저당권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용익 거래,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필지 일부도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거래의 대상물이 됩니다. 기억번 옳은 지문. 니은번 분양계약이 취소된 후 건축이 완공된 조합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맞죠?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건축이 완공됐으면 재산적 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완공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권 중에서 추첨길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 아니죠.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은 동호수가 정해져 있는 장래 건축물인 분양권도 중개대상물 되고, 또한 아직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공된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리얼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맞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수목의 집단을 우리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라고 하고, 임목은 매매 교환 저당권의 목적인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맞고요. 미원번 가압류가 설정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있죠. 가압류가 설정됐건 지상권이 설정됐건 가처분이 설정됐건 중개대상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죠. 결국 옳은 설명은 기역, 니은, 리얼 해서 3개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맞죠? 물론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둘 수 있는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바로 자수성책이라고 하죠. 자수성책.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는 중개 보수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 중개업 육성에 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최근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지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둘 수가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2번 위원장과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틀린 지문인데요. 일단 위원장은 누가 임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위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라고 해야지만 옳은 질문이 되겠죠. 틀린 건 답 2번이었습니다.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각의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죠?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소집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맞죠?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되는 사유는 네 가지가 있죠. 위원 자신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두 번째는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또는 안건의 당사자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밖에도 위원이 그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이와 같은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제척사유에 해당되고, 제척사유에 되면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예.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 5번 지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죠? 심의위원회에서 네 가지 사항, 자소정책 네 가지를 심의하지만 그 중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도 딱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거는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된다 그랬죠. 다른 심의사항은 따를 의미가 없고, 자격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요거는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맞습니다. 결국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서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원의 의결을 거쳐 있어야 한다? 아니죠. 시도지사는 당연히 시험 시행기관장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공인중개사 장적 심의원의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만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심의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만 사전에 심의원의 심의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첫 번째는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두 번째는 시험에서 무효 처분받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 두 사람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그 외에는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질문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다 맞는데 누가 틀렸는가? 뭐가 틀렸을까요? 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시도지사라고 해야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으면 시도지사가 합격자를 결정 공고하고 합격자 결정 공고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하는 것이고, 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격자를 결정하여 공고하되 다만 자격증 교부만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교부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교부해야 됩니다. 4번 지문,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감을 날이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에 해당하죠. 맞죠? 정답은 4번. 5번,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자라고 해야죠. 그래서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정도에만 그쳤다면 이는 자격증을 대여한 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옳은 설명은 4번이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하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기억번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규정된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죠? 일단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그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협동조합이어야 되겠죠. 또한 이 법인이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이 되겠죠. 또한 이 법인은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되겠죠. 근데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에는 중개업도 들어가고 상가나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도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죠. 따라서 법 제14조에 규정된 중개업과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 2조 1호에 규정된 협동조합은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예. 네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3명이라면 그중 2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들었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3명이면 3명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3명의 3분의 1은 1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번 대표자 및 임원 사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 증 4번은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이때 제출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디귿번 맞고요. 그 다음에 1번 등록을 신청하는 때는 대표자 및 공인중개사인 임원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및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한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건 전부 다가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죠.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 등록을 신청하는 때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옳은 설명은 기역, 디귿, 미음 해서 3개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는 결격사유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에 해당하고 결격사유자가 임원이죠. 그러면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법인 또한 결격사에 해당되겠죠. 임원 사원은 법인의 주인, 주인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법인 또한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니은번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에 인가 결정을 받은 공인중개사 이분은 파산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디귿번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선고유예는 선고받은 게 없죠.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을번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이 사람은 결격사에 해당되겠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디귿번처럼 선고유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렇지만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사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1번도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형법상 폭행죄로 3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선고받은 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려면 전제 조건이 직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그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근데 형법상 폭행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따라서 벌금형을 이유로 결격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가 결격사에 해당되려면 직접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아야지만 벌금형 선고 후 3년간의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다른 법률 위반한 벌금형 선고는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는 기역번과 리을번 두 개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고용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 이때 즉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합니다. 하여야 한다. 맞죠?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는 먼저 실무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신고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외국인을 중개본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신고서에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를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이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직접 신원조를 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외국인은 신원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을 고용하여 신고할 때만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되죠. 맞습니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지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했을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기업공인사는 고용신고도 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사무소에 게시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죠? 고용신고에서 두 가지를 꼭 주의하세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는 먼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실무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때는 그 중개보조원에게 직무교육을 받게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됐건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됐건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 때는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별도로 또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볼까요? 고용인의 중개업무상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고용인 중개업무하면서 전혀 고의과실이 없으니 고용인 자신이 배상 책임이 없고, 고용인이 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을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